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똑부러지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실리를 알토란같이 챙기는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평생 혀를 내두를 일밖에 없는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와 제가 처음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몇 년간에 걸친 왕따 때문에 잔뜩 기가 죽어 있는 상태였고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과 사춘기가 겹쳐서 몹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제 앞에 나타난 그 친구는 정말 연예인 같았습니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한테 뭔가 해코지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들이받아 버리더라고요. 왜 그 나이 또래의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당당하고 할 말 다 하는 친구가 약간 동경의 대상이 되잖아요. 게다가 집도 못 사는 편이 아니어서 아이들한테 베풀기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우르르 애들을 몰고 다니면서 나름의 힘을 과시할 줄도 아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얼굴도 예쁘장한 편이어서 여러모로 이래저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그렇게 저를 배척하고 미워하던 아이들이 그 친구가 저한테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다들 제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참 얼떨떨하고도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모두가 나를 미워하다가 그 친구가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저를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그 친구의 아주 충성스러운 단짝이 되었습니다. 물론 같이 지내면서 몇 번 부당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어요. 저한테 뭔가 좋은 게 생기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하든 저를 살살 달래거나 꿰어내거나 혹은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서라도 그걸 얻어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모든 걸 못되게 저한테 뺏은 게 아니라 늘 제가 양보하게 만들거나 제가 스스로 너 이거 가질래? 너 이거 할래? 라는 말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그 친구의 큰 특징이었죠. 물론 잘할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조금 제가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걸로 관계를 끊거나 개선하기에는 이미 그 친구와 저는 너무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너무 깊이 얽혀들어 끊어내지도 그렇다고 다른 관계로 변화하기도 어려웠고 저도 딱히 그럴 필요를 느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그러려니 하면서 넘기거나 아님 말고 하고 포기하는 성격이고 그 친구는 저와 다르게 그게 아닐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로 다를 뿐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친구로 쭉 같이 갈 줄 알았던 그 친구와 제가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된 건 바로 그 친구의 오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오빠랑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결혼한 것도 그 친구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앞선 연애 2번의 실패로 저는 몹시 의기소침해져 있었어요. 당연히 친구인 그 아이에게 나는 평생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못 만날 것 같다. 이 연애라는 게 대체 뭐냐? 먹는 거냐? 내 삶에 이제 연애란 없다. 난 그냥 혼자 살 테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선언하듯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너 우리 오빠 만나봐라. 너희 오빠를 만나라고? 우리 오빠 사람 괜찮아. 물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그게 본인이 일찍부터 딱 판단을 한 거라니까. 무슨 판단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공부는 아닌 것 같다고 일찍부터 판단을 해서 공부가 아닌 돈 버는 길로 뛰어들겠다고 작정을 한 거야. 얘 쓸데없이 대학에 대학원에 가방끈만 늘려서 사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지 뭐.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별로 당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학벌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나 편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만나는 남자가 저랑 비슷한 학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한켠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도 친구가 적극적으로 자기 오빠를 만나보라고 권하니 그걸 또 매몰차게 거절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얼결에 만난 남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좋았습니다. 뭐랄까, 제 친구가 욕심과 집착, 질투, 이런 것들의 결정체라면 이 남자는 너그러움과 배려의 결정체 같았어요. 두 사람을 딱 반씩 갈라서 섞어 놓으면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친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연애를 시작했고, 물 흘러가듯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도 그 친구 때문에 약간 에피소드가 있기는 했어요. 저랑 제 남편이 3년을 연애를 했거든요. 3년 연애하고 이제 우리 결혼하자라는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제 친구가 자기가 먼저 결혼을 해야겠다고 우기고 나선 겁니다. 저보다 늦게 결혼하기가 싫다는 이유였어요. 사실 그 친구 당시에 남자친구도 없었거든요. 오빠인 제 남편이 너무나 황당해하며 너는 이런 것도 경쟁하냐고 그놈의 경쟁 심리 좀 제발 좀 이제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오빠보다 여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사귀는 사람도 없으면서 그게 무슨 어거지냐고 만류하셔서 간신히 그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친구가 좀 무섭기는 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잘할 때부터 뭐든 자기가 이겨야 하고 자기가 다 가져야 해서 자기가 너무 피곤했다고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내가 대학도 왜 안 가는 줄 알아? 사실 내 성적으로는 제가 다닌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어. 그런데 제가 나보다 등급 낮은 대학밖에 못 가잖아? 우리 집은 그때부터 지옥이 될 게 뻔한 거지. 아마 10수, 11수를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내가 간 대학이나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지 저 성질이 풀렸을걸?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해서 그래 차라리 내가 대학 가지 말고 돈이나 벌자 하고 대학을 안 간 거야. 아니 무슨 동생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가. 그게 당신한테 필요한 거면. 아니야. 난 지금 삶도 충분히 만족해.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자리 잡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굳이 학벌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나는 지금은 오히려 넉넉하게 돈 잘 벌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랑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담담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을 보며 마음 한편에 살짝 찜찜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약간 뾰루퉁하게 자기가 저보다 먼저 결혼하지 못해 토라져 있는 것 같은 친구, 아니 시누이를 두고 결혼을 한 후
1년간 저는 알게 모르게 저한테 툴툴거리는 시누이의 비위를 맞추느라 아주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툴툴거림은 제가 결혼하고 1년 반 뒤 시누이가 결혼을 하면서 비로소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시누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편감을 보면서 그제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경쟁심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말이죠. 시누이가 데려온 남편은 여러모로 제 남편보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도 꽤 잘 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노리고 이 남자를 골라서 만났다는 게 상견례 자리에서 아주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분명 자기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계속 남편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말이 잘 통할지 모르겠다며 얘가 자기 오빠를 자꾸만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자기 오빠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을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즉 친구인 저한테 대한 경쟁심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뭐 그러려니 넘어갔죠. 제가 거기서 대거리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쨌건 찜찜한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 사이일 때 몰랐던 게 가족이 되고 나니까 더 잘 보이네.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나저나 당신 많이 속상했지?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타격감 전혀 없는 얼굴로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일이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는 이미 예전부터 그러고 있어. 당신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어. 이미 득도 한 듯한 남편을 두고 저도 앞으로 시누이에 대해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세를 계속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식도 엄청 화려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인당 3만 원짜리 식대에 예식장에서 결혼했다면 시누이는 1인당 5만 원짜리 식대에 호텔에서 결혼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부모님이 엄청 힘들어하셨고 남편이랑 저도 시부모님한테 돈을 좀 보태드려야 할 정도로 시누이는 자기 욕심을 꺾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는 물론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불러 모아 저보다도 훨씬 많은 하객과 함께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로도 시누이의 비교는 계속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딱 저보다 큰 평수 같은 브랜드 아파트를 구해서 신혼집으로 들어갔고 뭐든 제가 마련한 것보다 더 좋은 살림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친구도 많았고 풍족한 가정에서 살았으면서 왜 굳이 저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고 저보다 잘나고 싶어 하는지 그 심리가 잘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누이의 혼자만의 경쟁, 혼자만의 안달도 결국 끝나는 시기가 오기는 오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임신을 했거든요. 내심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꼭 제가 먼저 임신을 하거나 시누이가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먼저 낳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들들볶일지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다행히 시누이가 먼저 임신을 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후 그 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쯤 저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1년 먼저 아이 낳은 시누이가 얼마나 저한테 아이에 대해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것도 또 몹시 괴로운 일이긴 했지만 그 이전에 했던 행동들에 비하면 참을 만했습니다. 10달의 임신 기간이 끝나고 저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을 쏙 빼닮아서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였어요. 남편 집 인물이 좋거든요. 특히 시아버지는 당신이 너무나 그리워했던 어렸을 때 돌아가신 자기의 엄마, 즉 저한테는 시할머니이셨을 분을 제 아들이 꼭 닮았다고 아주 눈에서 꿀단지를 매단 채 손주를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그걸 가지고 또 질투를 하더라고요. 시누이의 아들은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기 남편과 그의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았거든요. 하지만 시누이는 외손주보단 친손주가 우선이라더니 첫 정인 외손주를 보는 눈하고 친손주 보는 눈이 다르다고 눈물바람까지 하면서 시아버지를 들들 볶았습니다. 시누이가 얼마나 질투가 심한 사람인지를 알기에 시아버지도 그 다음부터는 눈에 띄게 저희 아이를 예뻐하는 걸 자제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좀 서운했지만 저도 시누이한테 들볶이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싶어서 시누이가 없을 때만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아이를 보여주곤 했어요. 이게 살다 보니까 다 요령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시누이는 아이가 2살도 채 되기 전에 무슨 발달 교육을 한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에 노출되어 있어야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모래놀이 하는 그런 문화센터를 다녀도 꼭 영어 선생님이 있는 데를 찾아서 다니고 아이에게 계속 집에서 영어를 틀어주면서 조기교육에 힘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잠깐 큰 적이 있는데 제가 살면서 그때의 추억과 기억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제 아이도 최대한 많이 놀고 많이 즐기고 자연 속에서 뒹굴거리면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100%제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스스로 글을 읽고 싶어 할 때까지 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 것 외에는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자기 고모 성격을 닮았는지 엄청 뭔가에 한번 꽂히면 그걸 끝장 보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인데도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였어요. 애니메이션 하나를 100번도 넘게 보더니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영어를 혼자 외워서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퍼즐이나 블록 같은 것도 제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어린 게 자기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잠을 쫓으면서 밤을 새서라도 해결하곤 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고개를 설레 저으며 저렇게 살면 인생 피곤해질 텐데 하는 말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시누이의 아이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세상 느긋하고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아이가 바로 시누이의 아이입니다. 자기 엄마가 똥줄 타서 안달복달 다리를 동동 굴러도 그 아이는 자기만의 속도로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사촌이지만 제 아이와 시누이의 아이가 만나면 흙과 배, 물과 불, 창과 방패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둘이 진짜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그것도 분해 죽겠는지 제 아이를 볼 때마다 자기 아이를 아주 들들 볶습니다. 너도 저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시누이의 아이가 훨씬 보기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 아이가 시누이의 아이처럼 느긋하게 자기 속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제 아이의 성격대로 살되 조금 덜 피곤하게 살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것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오랜 고민 끝에 아이를 가정 보육하면서 홈스쿨링 비슷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을 가서도 친구들 사이의 경쟁에 너무 집착하는 거 일찍부터 익숙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아이를 집에서 돌보기 시작했죠. 또래 아이들과 무언가 학습하면서 경쟁하는 게 줄어드니 아이의 지나친 경쟁심도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가정교육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제가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려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아이의 공부를 도와줄 가정교육 선생님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시누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같이 찾아서 구해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사실 내심 좀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조카 위하는 고모 마음이 알겠지만 그냥 제 아이 돌볼 선생은 제가 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도움을 받기로 했죠. 시누이의 집요함이 때로는 꼼꼼함으로 나타나서 그게 의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가 추천해준 선생님은 대체 이런 사람을 어디서 구했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얌전하고 세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까다로운 제 아이도 한 번만에 그 선생님한테 푹 빠져서 완전히 선생님 팬이 되어버릴 정도였죠. 그 선생님이라면 제가 조금 더 일을 많이 맡기고 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안심이 확 오는 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얼마나 잘 케어해 주시는지 아이가 안정적으로 변해가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가정보육 시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제 사회생활 범위를 늘려나갔고 아이는 저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시간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꽂히는 번개처럼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날도 평범한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족끼리 우리 세 식구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였죠. 무슨 얘기 끝에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여튼 당신 동생은 참 못 말려. 별다른 말도 아니고 그냥 못 말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밥 먹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씩씩거리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고모 욕해? 고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고모 진짜 멋진 사람이야. 근데 엄마 왜 고모 욕해? 저랑 남편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고모를 욕해? 방금 고모 욕했잖아. 엄마 고모 욕한 거잖아. 아니야. 그냥 고모가 엄청 대단하다 그 소리를 엄마가 조금 돌려서 한 거야. 그러지 마. 엄마 아프니까 그러지 말라고. 아이는 뭔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자기 분이 풀리지 않아 눈물을 글썽이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씩씩 숨을 내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순간 소름이 와 끼치더라고요. 대체 이 어린 게 뭘 알아서 자기 엄마한테 눈을 이렇게 치켜뜨나 싶었던 거죠. 그날은 어떻게 간신히 남편이랑 제가 달래고 달래다가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무언가 자기 고모가 준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제가 그걸 건드리려고 하면 발작하듯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조금이라도
자기 고모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쪼르르 달려와 참견하며 한마디 하고 영 이상하게 구는 거예요. 대체 얘가 왜 이러나 어이가 다 없을 지경이었죠. 더 웃긴 건 신우였습니다. 집이 가까우니 종종 자주 만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스케줄이 있을 때는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요. 자기 아이와 비교하며 제 아이를 그렇게까지 예뻐하지는 않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제 아이를 보면 꼭 자기 자식 보듯 물고 빨고 아주 이뻐 죽겠다는 듯 구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들이랑 비교하면서 한마디씩 툭툭거리고 고운 말 한 번 안 해주던 그런 고모가 말이죠. 대체 이거는 또 무슨 꿍꿍이고 이건 무슨 짓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있던 어느 날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집에 좀 일찍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가정교육 선생님이 제 아이를 데리고 그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참 사랑스럽고 고와서 저도 모르게 그냥 살금살금 다가가서 놀래줄 생각으로 슬그머니 그 두 사람의 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정교육 선생님이 제 아이를 꼭 끌어안고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고모가 너희 엄마보다 너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해. 네가 고모를 훨씬 더 많이 닮았잖아. 어쩌면 너는 네 고모 아들일 수도 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 처연하고 슬픈 얼굴로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죠. 제가 너무 놀라 손발이 다 덜덜 떨리더라고요. 대체 저 어린아이한테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으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당연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에게는 비밀이지요 라고 반문하겠어요. 눈이 다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뛰쳐올라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죠. 앞에서 아이가 보고 있는 건 잠시 잊고 말았습니다. 너, 뭐 하는 애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똑똑히 들었으니 발뺌할 생각하지도 마. 너 뭐 하는 애냐고? 그러자 세상 얌전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던 그 보육선생이 갑자기 눈을 희번덕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아이 앞에서 이거 큰 사달이 나겠다 싶어 일단 머리채 잡았던 손을 풀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붙들고 울면서 엄마 이러지 말라고, 엄마 이러면 큰일 난다고 저한테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근처에서 일하던 남편이 달려왔고 황당한 얼굴로 서 있던 남편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 여자를 가만히 노려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서 갈래요? 아니면 여기서 얘기할래요? 진실을 듣기 전까지는 당신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애 데리고 들어가 있어. 내가 일단 얘기 듣고 그리고 당신한테 다시 얘기할게. 저는 충격에 빠져 약간 어리 나간 것 같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와 아이한테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한 말이 대체 무슨 얘기냐고 말이죠. 하지만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절대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어 아이를 꼭 안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 누구도 엄마하고 우리 애기는 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서 얘기해. 아이가 더듬더듬 털어놓은 말은 정말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엄마보다 고모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고모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제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아이 옆에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때부터 너희 엄마가 엄청나게 많이 아플 거라고 그랬다네요. 아니, 이 미친 것들이 대체 어린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정신이 다 혼미해져 왔습니다.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다 거짓말이야. 말한다고 해서 엄마가 아프고 안 아프고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나는 네 엄마고 너는 내 아들인데 우리가 서로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사랑의 순서를 정하고 그런 건 세상에 없어. 그러자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저한테 엄마가 아플까봐 자기 너무 겁났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체 그 미친 여자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생각도 진행이 안 되고 멍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끌어안고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는 동안 아이는 긴장이 풀린 듯 제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잠든 지 몇 분 되지 않아 남편이 있는 대로 성이 난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형제간의 인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이 기집애 내 가만 안 둘 거야. 무슨 소리야? 그리고 저 보육선생? 내가 저 사람 인생도 아주 철저하게 박살낼 거야. 아니, 무슨 소린지 알아듣게 말하라고. 남편이 들려준 얘기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질투와 경쟁으로 똘똘 뭉쳐 거의 정신병처럼 집착의 화신이 된 저희 시누이가 친아들이 자기 성에 차지하느니 조카인 제 아들의 사랑을 차지해 아들 삼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보육선생을 고용하면서 그 선생한테 큰 돈을 쥐어주면서 계속 제 아들한테 고모를 더 사랑해야 되고 엄마보다는 고모가 우선이고 고모만큼 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 없고 고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끝도 없이 말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이 그렇게 알콩달콩 좋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화 남편이 알지 못하게 만약 이 얘기를 전화 남편한테 하면 제가 아주 크게 아플 거라고 아이한테 아픈 가시를 박아뒀던 거더라고요. 제가 평생 저한테 경쟁심 가지고 저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거,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 무시하면서 어떡하든 밟고서 자기가 올라서려고 한 거,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조카를 흔들어서 제 아들 마음에 나을 수 없는 상책이 남긴 거?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바로 일어나 시누이에게 뛰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네가 웬일이냐며 문을 열어주는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바로 복도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있는 대로 뺨을 올려붙이고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한테 그렇게 맞아본 적 없는 듯 시누이의 눈이 커지면서 엄청 황당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제가 네가 한 짓 다 알고 왔다며 가족이고 뭐고 없다고 네 오빠랑 나 너 아동학대로 고소할 거라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며 펄펄 뛰었습니다. 약간 눈이 절반 정도 돈 채로 시누이를 몰아붙이자 그때서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남편에게 연락을 받고 근처 살고 계시던 시부모님이 뛰어오셔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털썩 주저앉아 넋을 놓은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남편에게 싹싹 잘못을 비시더라고요. 딸 자식 잘못 키워 이 사달이 났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언제나 온유하게 다 동생한테 져주던 남편이 이번만큼은 자기 져줄 마음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우이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남편은 너무나 단호했어요. 뒤늦게 알게 된 신우이의 남편 역시 자기 아내한테 정남이가 떨어진다는 듯 네 경쟁심에 질릴 대로 질렸다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동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자기 남편도 들들볶고 아이를 쥐잡듯 잡은 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 보육교사를 고소하고 신우이도 선처 없이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단히 혼나지 않는 한 저 버릇 안 고쳐진다며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매끼리 고소하면서 한순간에 콩가루 집안이 되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참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 신우이가 아니라 신우이의 수호신한테도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질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래도 가족이니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는 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회개할 때까지는 선처 없이 벌을 줄 생각입니다. 제 아이는 병원 다니며 상담받고 치료를 계속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어린 마음에 오랜 시간 트라우마가 남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리고 살면서 다시는 신우이와 제 아이가 만날 일 없게 하려고요. 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건 다 할 거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